남성 형사가 정장을 입고 CCTV 모니터 화면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화면에는 같은 스님이 떨어지는 석가래로부터 불상을 보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옮기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형사의 얼굴은 충격과 깨달음을 보여줍니다. 주변에는 여러 검사들, 경찰관들, 사찰 관계자들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목격하며 놀라움과 죄책감의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경기도 북부의 고즈넉한 산자락에 자리한 천년고찰 보강사. 이곳은 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온 역사 깊은 사찰로 300년 전통의 목조 불상이 대웅전에 모셔져 있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어느 추운 새벽 보강사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으로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좋아요로 공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오전 5시 새벽 예불을 준비하던 지안 스님 35세가 대웅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본존불이 사라진 것입니다. 300년간 그 자리를 지켜온 높이 1m 20cm의 목조 아미타 불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안 스님은 황급히 주지스님인 법운 스님 58세에게 달려갔습니다. 법운 스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불상은 문화재청에 등록된 지방문화재 제127호였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오전 6시 30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강릉경찰서 형사과 박민수 형사 42세가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강제로 문을 연 흔적은 없었습니다. 내부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대웅전 마룻바닥에서 낡은 염주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108개의 구슬로 이루어진 목재 염주였는데 그중 3개의 구슬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법운 스님이 그 염주를 보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해민 스님 것입니다. 해민 스님 62세. 보강사에서 30년을 수행해온 스님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항상 묵묵히 불경만 읽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새벽 예불과 저녁 예불 외에는 거의 자신의 요사체에만 머물렀고 다른 스님들과의 교류도 거의 없었습니다. 박민수 형사가 해민 스님의 요사체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해민 스님은 방 한가운데 가부좌를 틀고 앉아 염주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염주를 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쥐어진 염주에는 구슬 3개가 빠져 있었습니다. 스님, 대웅전 본존불이 사라졌습니다. 현장에서 스님의 염주가 발견됐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해민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오전 8시 보강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상 도난 소식이 퍼지자 신도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50대 신도인 정숙희 씨가 대웅전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절하신 부처님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전 9시 현장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국과수 감식팀이 대웅전 곳곳을 조사했습니다. 지문이 다수 채취됐지만 대부분 법회 때 출입한 신도들과 스님들의 것이었습니다. 단 불상이 놓여있던 대좌 부분에서 채취된 선명한 지문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해민 스님의 지문이었습니다. 오전 11시 박민수 형사가 다시 해민 스님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정식 조사를 위해서였습니다. 해민 스님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스님, 동행하셔야겠습니다. 해민 스님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신발을 신고 형사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법은 스님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보강사 경내를 지나며 해민 스님을 목격한 신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스님이 범인이래요. 30년이나 여기 계셨는데 믿을 수가 없네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스님 행세를 한 거였구나. 해민 스님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끝내 한마디 변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조사는 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박민수 형사를 비롯한 3명의 형사가 교대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해민 스님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스님,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장에 스님의 염주가 있었고 불상대자에서 스님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설명하지 않으시면 범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민 스님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감고 연부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낮고 고요한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 7시 조사가 중단됐습니다. 해민 스님은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박민수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경찰 생활에서 이렇게 끝까지 침묵하는 용의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이튿날 오전 10시 보강사에서는 긴급 승려회의가 열렸습니다. 법원 주지스님을 비롯해 10여 명의 스님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법원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해민 스님이 경찰 조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30년을 함께 지낸 도반인데 우리가 뭔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자 법성 스님 48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지 스님, 저는 솔직히 해민 스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법성 스님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해민 스님은 30년간 거의 자기 방에만 계셨습니다. 다른 스님들과 식사도 함께 안 하시고 법회 때도 구석에만 앉아 계셨죠.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안 스님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끔 밤늦게 요사체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습니다. 한 번은 궁금해서 가까이 가봤는데 뭔가 사진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노크하자 황급히 숨기셨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법원 스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경찰에 해민 스님 요사체 수색을 요청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날 오후 3시 경찰과 사찰 관계자들이 해민 스님의 요사체로 들어갔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스님의 방이었습니다. 낡은 이불, 작은 책상, 불경책 몇 권.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민수 형사가 작은 나무 괴짝을 발견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물쇠를 열자 안에서 두툼한 파일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파일을 열어보자 사람들이 놀라움에 숨을 죽였습니다. 파일 안에는 골동품과 불상 사진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백자, 고려청자, 각종 불화, 금동불상, 수십 점의 문화재급 유물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법원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민수 형사가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각 사진마다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찰 이름, 유물 명칭, 날짜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혹시 범행 기록 아닙니까? 젊은 형사가 말했습니다. 박민수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일단 전부 압수합니다. 정밀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녁 6시 보강사 입구에는 신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해민 스님의 방에서 골동품 사진들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분노한 신도들이 소리쳤습니다. 사기꾼, 위선자, 당장 파문시켜야 합니다. 몇몇 신도들은 계란과 토마토를 들고 왔습니다. 해민 스님이 경찰서에서 나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밤 9시 경찰서 앞에 취재진이 모여들었습니다. 지역 방송국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보강사 불상 도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강사 300년 전통 목조 불상 실종. 30년 수행한 스님이 용의자로 지목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민수 형사는 다시 해민 스님을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 압수한 사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스님, 이게 다 뭡니까? 왜 이런 사진들을 보관하고 계셨습니까? 해민 스님은 사진들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여기 메모들. 해인사, 송강사, 통도사, 전국 유명 사찰들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혹시 스님이 이 사찰들에서도 뭔가를 훔친 겁니까? 침묵. 스님, 이러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이라도 말씀하세요. 하지만 해민 스님은 고개를 숙인 채 염주만 돌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후 2시 경찰은 문화재청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해민 스님이 보관하고 있던 사진 속 유물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혹시 도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후 5시 문화재청 담당자 김영수 씨 39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형사님, 확인 결과 사진 속 유물 중 일부가 과거 도난 신고된 것들과 일치합니다. 뭐라고요? 네, 정확히는 7건입니다. 199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전국 각지 사찰에서 분실 신고된 문화재들입니다. 박민수 형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 절도가 아니었습니다. 30년에 걸친 연쇄 문화재 절도 사건일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저녁 7시 경찰서장이 직접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보강사 불상 도난 사건 용의자가 과거 전국 7개 사찰 문화재 도난 사건과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현재 정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뉴스는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30년간 스님 행세하며 전국 사찰 문화재 훔친 절도범 검거, 보강사 해민 스님, 연쇄 문화재 절도 혐의. 인터넷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30년간 사찰에 숨어서 기회만 노렸구나. 진짜 파렴치 아니다. 부처님도 무서운 줄 모르나? 이런 인간은 무기징역 때려야 한다. 밤 11시 유치장의 해민 스님은 여전히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3일째 아침 전국 언론이 이 사건을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일간지 사회면 톱기사였고 TV 뉴스 메인 소식이었습니다. 30년간 사찰 전전하며 문화재 훔친 파렴치 스님, 불자 가장한 연쇄 절도범 검거. JTBC 뉴스룸 오후 8시 방송에서 앵커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강사에서 발생한 불상 도난 사건의 용의자가 과거 30년간 전국을 돌며 문화재를 절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용의자가 스님 신분으로 각 사찰에 머물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화면에는 해민 스님이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이 반복 재생됐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62세 노스님의 뒷모습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보강사 앞에는 수백 명의 신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웅전 앞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신도 대표 강민석 씨 55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30년간 해민 스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공양미를 드리고 불사금을 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도둑이었다니 이건 신앙에 대한 모독입니다. 군중 속에서 오열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70대 신도 박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돌아가신 남편 천도제 올릴 때 해민 스님께 특별히 부탁드렸는데 그분이 이런 분이었다니. 오후 2시 불교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총무원장 성파 스님을 비롯한 고위 스님들이 모였습니다. 이건 개인의 범죄를 넘어 불교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건입니다. 성파 스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즉시 해민을 승적에서 제명하고 전국 사찰에 공문을 보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후 5시 조계종 총무원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해민 개인의 범죄 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며 즉각 승적 제명 절차를 진행합니다. 피해 사찰과 신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녁 6시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릉지검 형사2부 김재훈 부장검사 45세가 이 사건을 직접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관 5명이 투입됐습니다. 김재훈 검사가 수사팀을 소집했습니다. 이건 단순 절도가 아닙니다. 30년간 계획적으로 전국 사찰을 돌며 문화재를 절취한 연쇄 범죄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밤 9시 박민수 형사는 다시 해민 스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검사와 함께였습니다. 해민 씨,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겠습니까? 해민 스님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김재훈 검사가 서류를 탁 소리나게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뵙시다. 증거가 충분하니 유죄는 확실합니다. 문화재 절도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이튿날 오전 10시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해민 스님이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법원 앞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신도들이 달걀을 던졌습니다. 경찰이 막아섰지만 몇 개는 해민 스님의 회색 승복에 터졌습니다. 해민 스님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사기꾼, 지옥 가라. 법정 안. 판사가 질문했습니다. 피의자, 혐의를 인정합니까? 해민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동진 변호사 38세가 일어났습니다.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변호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증거만으로는 절도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현장에서 피의자의 염주가 발견됐고 불상대자에서 피의자의 지문이 채취됐습니다. 게다가 피의자 소지품에서 과거 도난 문화재 사진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는 계획적 범행의 증거입니다.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합니다. 심리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판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됩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오후 3시 해민 스님은 강릉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그는 62번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좁은 독방, 작은 창문으로 겨울 하늘만 보였습니다. 해민 스님은 바닥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같은 시각
보강사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습니다. 법원 주지스님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법원 스님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깊은 참회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혜민 스님은 30년 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혜민 스님은 원래 해인사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30년 전 해인사에서 작은 불상 하나가 사라지는 일이 있었고 그때 혜민 스님이 의심을 받았습니다.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결국 해인사를 떠나 저희 보강사로 오셨습니다. 왜 그런 분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당시 은사 스님께서 혜민 스님을 믿고 기회를 주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뜻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일이 생겼으니 제 불찰입니다. 뉴스는 즉시 이 내용을 타전했습니다. 혜민 스님 30년 전에도 절도 의혹, 전력 있었다. 여론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혜민 스님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30년 전부터 도둑질하던 놈이었구나. 어떻게 이런 인간이 스님 행세를 30년이나 했지? 밤 11시 구치소 독방의 혜민 스님은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교도관이 격려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부터 혜민 스님은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단식 3일째, 혜민 스님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구치소 의무과에서 긴급 진찰을 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불안정했습니다. 교도관 정태수 씨 41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스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건강 악화되면 저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혜민 스님은 물 한 모금조차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가부좌를 틀고 연불만 외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단식 5일째, 혜민 스님은 쓰러졌습니다. 오전 6시 방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교도관이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혜민 스님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빨리. 오전 7시, 혜민 스님은 강릉시내 삼성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의료진이 응급 처치를 했습니다. 담당 의사 최진호 선생 43세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극도의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입니다. 정맥 수액을 투여하겠습니다. 일단 입원이 필요합니다. 혜민 스님은 병원 특별병실에 입원했습니다. 물론 교도관 2명이 24시간 감시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한 남성이 강릉경찰서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혜민 스님의 옛 제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성준이고 나이는 47세입니다. 혜민 스님의 제자였습니다. 박민수 형사가 그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혜민 스님과 어떤 관계십니까? 저는 20년 전 보강사에서 잠깐 수행했습니다. 그때 혜민 스님께 불경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오신 겁니까?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진실입니까? 김성준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민 스님이 왜 해인사에서 쫓겨났는지 아십니까? 절도 때문입니다. 그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정확한 이유를 모르실 겁니다. 당시 해인사에서 고려시대 나한상이 사라졌습니다. 혜민 스님 방 근처에서 발견됐고요. 하지만 혜민 스님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증거가 있었습니까?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신고는 안 했고 사찰 내부적으로 퇴사 조치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혜민 스님이 그 나은 상을 가져간 게 맞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그날 밤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혜민 스님이 뭔가 보자기에 싸서 나가는 걸 봤습니다. 박민수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습니까? 당시에는 스승님을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제 판단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오후 4시 김성준의 진술은 즉시 언론에 흘러나갔습니다. 혜민 스님 제자 30년 전 절도 목격 증언 옛 제자가 밝힌 충격 진실 스승은 30년 전부터 도둑이었다. 저녁 8시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보도했습니다. 혜민 씨의 옛 제자가 30년 전 절도 현장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로써 혜민 씨가 3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전국 사찰을 돌며 문화재를 절취해온 상습범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인터넷은 다시 들끓었습니다. 제자까지 증언하는데 무슨 변명이 통하겠어? 30년 넘게 도둑질한 파렴치범. 무기징역으로도 모자라 사형 선고해야 한다. 밤 9시 삼성병원 특별병실. 침대에 누운 혜민 스님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뉴스, 제자의 증언, 분노한 신도들의 모습. 혜민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감시하던 교도관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튿날 오전 10시 보강사 신도회가 긴급 총회를 열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신도들이 모였습니다. 안건은 하나 혜민 전 스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신도회장 이철수 씨 59세가 발언했습니다. 30년간 우리는 혜민 씨에게 공양미와 보시금을 전달했습니다. 총액만 계산해도 3억 원이 넘습니다. 이는 사기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찬성. 신도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오후 2시 보강사 신도회는 정식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 3억 5천만 원. 30년간 혜민 스님에게 전달한 각종 시주금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였습니다. 오후 5시 병원 특별병실 변호인 이동진 변호사가 혜민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아니 혜민 씨. 이제 정말 큰일입니다. 형사고소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걸렸습니다. 이러다 평생 감옥에 계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대체 왜 침묵하시는 겁니까? 혜민 스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스님, 이동진 변호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혜민 스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면회를 거부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앞으로 누구도 만나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님도 오지 마십시오. 하지만 재판은 어떻게? 부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게 무슨?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혜민 스님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동진 변호사는 한참을 망연자실하다가 병실을 나섰습니다. 밤 11시 혜민 스님은 홀로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교도관 2명은 복도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혜민 스님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부처님, 제가 걸어온 길이 옳았습니까? 이렇게 끝나는 게 맞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복도 형광등만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혜민 스님 입원 7일째 오전 9시 강릉경찰서 형사과에는 묵직한 파일 하나가 배달됐습니다. 발신인은 문화재청이었습니다.
박민수 형사가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혜민 스님이 보관하고 있던 사진 속 유물들에 대한 정밀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두툼한 보고서를 넘기던 박민수 형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보고서 17페이지. 1998년 송광사 도난 사건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고려시대 금동 불상이 사라졌고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혜민 개인 소장 사진 중 송광사 금동 불상 사진의 촬영 날짜는 1997년 4월 3일. 도난 사건 발생 1년 전임. 박민수 형사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해인사 나한상 사진 촬영 날짜는 1994년 6월 15일. 분실 신고 2년 전임. 통도사 백자 사진 촬영 날짜는 2003년 8월 22일. 도난 신고 3년 전임. 박민수 형사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만약 혜민 스님이 절도범이라면 왜 훔치기 전에 사진을 찍어둔 걸까? 그것도 1년, 2년, 3년 전에? 그는 급히 문화재청 담당자 김영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주사님, 이 촬영 날짜들 확실합니까? 네, 디지털 카메라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조작 흔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죠? 김영수 씨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형사님, 제가 조사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혜민 스님이 찍은 사진들은 단순한 기록 사진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각 사진마다 메모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메모들을 자세히 보면 균열 위치, 손상 부위, 복원 필요 부분 등이 전문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게 문화재 복원 전문가가 작성할 법한 내용입니다. 박민수 형사는 전화를 끊고 다시 파일을 뒤졌습니다. 맨 뒷장에 별첨 자료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혜민 스님 과거 이력 조회였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명은 강혜민, 1962년생,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졸업, 1985년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 복원실 입사, 1987년부터 1994년까지 국내 최고 수준의 문화재 복원 전문가로 활동, 특히 목조 불상과 금동 불상 복원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 보유, 1994년 사찰 화재 사고로 다수 문화재 손상, 강혜민 씨 자비로 전국 사찰 순회하며 무상 복원 작업 수행, 1995년 해인사에서 승려로 출가, 법명 혜민, 박민수 형사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문화재 복원 전문가, 무상 복원 작업? 그는 급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1990년대 신문 기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박민수 형사는 1994년 7월 15일자 중앙일보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송리사 화재, 문화재 17점 손상, 국립박물관 강혜민 연구사, 무료 복원 나서, 3개월에 걸친 복원 작업 끝에 원형 회복, 강 연구사, 복원비 1억 원 전액 사비 부담. 박민수 형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계속 검색했습니다. 1995년 3월 10일자 한겨레 기사. 해인사 대웅전 누수로 불상 5점 손상. 강혜민 연구사 또 무료 복원. 이번에도 재료비 5천만 원 본인 부담. 업계 보살의 화신이라 찬사. 오전 11시. 박민수 형사는 상급자인 형사과장 정우진 경정에게 달려갔습니다. 과장님, 이거 좀 보십시오. 정우진 경정이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확인한 내용입니다. 혜민 스님은
30년 전 국내 최고 문화재 복원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사찰을 돌며 손상된 문화재들을 무료로 복원해줬습니다. 그럼 그 사진들은 복원 전 상태를 기록한 자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이 복원 작업 전에 항상 하는 거라고 합니다. 정우진 경정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 본 건가? 오후 2시 박민수 형사는 1990년대 활동했던 문화재 복원 전문가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시 국립박물관 복원실장이었던 윤석주 선생 71세와 통화에 성공했습니다. 윤 선생님, 강혜민 씨를 기억하십니까?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민이? 물론 기억하죠. 그 친구가 왜요? 지금 절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뭐라고요? 혜민이가? 말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윤석주 선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40년 이 일하면서 본 사람 중 가장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문화재 복원에 미쳐 있었죠. 월급도 거의 다 복원 재료 사는 데 썼습니다. 그럼 왜 박물관을 그만뒀습니까? 1994년에 전국적으로 사찰 화재가 많았습니다. 수십 점의 문화재가 손상됐죠. 혜민이는 그걸 보고 못 견뎌 했습니다. 결국 사표 내고 전국 사찰을 돌며 복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혼자서 100점이 넘는 문화재를 복원했습니다. 전부 무료였죠. 돈은 어떻게? 본인 돈 다 털어넣었습니다. 집도 팔고 부모님 유산도 다 쓰고 나중에는 빚까지 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1995년에 출가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박민수 형사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5시 그는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보강사 대웅전 불상이 사라진 바로 그 자리. 박민수 형사는 대자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좌 뒤편 석갈의 연결 부분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균열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석가래가 거의 부러질 지경이었습니다. 박민수 형사는 급히 법원 주지스님을 찾았습니다. 주지스님, 이 석가래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법원 스님이 놀란 얼굴로 석가래를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언제? 몰랐습니다. 전문가를 부르십시오. 지금 당장. 저녁 6시. 문화재 구조 전문가 한국건축연구원 소속 김동욱 박사 48세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석가래를 정밀 조사했습니다. 30분 후 그가 진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석가래는 붕괴 직전입니다. 아마 2주 전쯤부터 균열이 시작됐을 겁니다. 만약 그대로 뒀다면 일주일 내에 무너졌을 겁니다. 그럼 그 아래 있던 불상은? 당연히 파손됐겠죠. 높이 3m에서 떨어지면 목조 불상은 산산조각 납니다. 박민수 형사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밤 9시 그는 검찰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김재훈 부장검사님, CCTV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밀 분석을 요청합니다. 이유가 뭔가? 혜민 스님이 불상을 훔친 게 아니라 보호한 걸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다음날 오전 8시 국과수 영상분석팀이 보강사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불상 부분만 확대해서 봤는데 이번에는 전체 화면을 고해상도로 복원했습니다. 오후 1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과수 김민지 연구사 36세가 박민수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혜민 스님이 불상을 옮기기 직전에 위를 여러 번 올려다봅니다. 위, 네. 정확히는 석가래 쪽입니다. 그리고 불상을 옮긴 후에는 대좌 위에 두꺼운 천을 깔아놓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만약 석가래가 떨어질 걸 알고 있었다면 불상을 대피시키고 대자를 보호하려 한 거죠. 박민수 형사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오후 3시 삼성병원 특별병실. 혜민 스님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형사가 들어서자 눈을 떴습니다. 스님, 아니 혜민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오해했습니다. 혜민 스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불상을 훔친 게 아니라 보호하신 거죠? 석가래가 무너질 걸 아시고. 혜민 스님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랬으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텐데. 혜민 스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석가래가 무너지면 사찰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리 소홀로 문화재를 훼손했으니까요. 그래서 침묵하신 겁니까? 주지 스님은 좋은 분입니다. 단지 사찰 운영이 어려우실 뿐이죠. 만약 문화재 훼손 책임을 지게 되면 사찰이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박민수 형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 아시니까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선생님을 도둑이라고. 혜민 스님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상이 무사하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박민수 형사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6시 박민수 형사는 검찰에 보고했습니다. 김재훈 부장검사가 급히 보강사로 향했습니다. 밤 8시 법원 주지스님 집무실. 김재훈 검사와 박민수 형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주지스님, 대웅전 석가래 균열을 언제 하셨습니까? 법원 스님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릅니다. 어제 형사님께서 알려주셔서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박민수 형사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3개월 전 사찰 정기 안전 점검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웅전 석가래 균열 발견, 긴급 보수 필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원 스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알고 계셨죠? 그런데 왜 방치하셨습니까? 침묵. 김재훈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보수 비용이 없으셨습니까? 법원 스님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찰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럼 문화재청에 지원을 요청하셨어야죠. 그러면 관리 소홀로 문제가 될까봐. 그래서 방치하셨습니까? 문화재를 위험에 빠뜨리면서. 죄송합니다. 박민수 형사가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보강사 최근 5년간 재정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도시주금은 매년 5억 원 이상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찰 운영비 지출은 2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억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법원 스님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건 김재훈 검사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주지 스님, 혹시 사찰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신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쓰셨습니까? 3억 원씩 5년이면 15억 원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법원 스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밤 10시 검찰은 보강사 재정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내역, 영수증, 계약서 등을 압수했습니다. 이틀 후 오전 10시 검찰 조사실. 김재훈 검사 앞에 두툼한 서류철이 쌓여 있었습니다. 주지스님, 이게 다 뭡니까?
법원 스님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보강사 인근 땅 12필지를 주지 스님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총 금액 8억 원. 그리고 주지 스님 아들 명의 고급 승용차 구입 3천만 원. 주지 스님 딸 유학 비용 지원 5년간 2억 원. 법원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사찰 발전을 위해. 사찰 발전? 개인 재산 불리기에 오류 아닙니까? 김재훈 검사가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5년 전 신도 박영희 씨가 돌아가시면서 사찰에 3억 원을 유산으로 기부했습니다. 용도는 대웅전 보수 불사였죠.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법원 스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지 스님 명의 주식 계좌로 들어갔더군요. 전액? 죄송합니다. 사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횡령입니다. 오후 2시 검찰은 법원 스님을 사찰 재산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오후 4시 박민수 형사는 계속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강사 이사진 7명 전원이 사찰 재산 유용에 가담했습니다. 이사장 최동식 씨 64세는 사찰 땅을 헐값에 매입한 후 고가에 되팔아 차액 4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사 김광수 씨 58세는 사찰 불사공사를 자기 회사에 부정 발주해 2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저녁 6시 검찰은 보강사 이사진 7명을 모두 소환 조사했습니다. 밤 9시 박민수 형사는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강사 장부를 뒤지던 중 혜민 스님 이름이 나왔습니다. 15년 전부터 혜민 스님이 매달 시주금 50만 원씩을 납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15년이면 9천만 원. 그런데 이 돈이 모두 대웅전 보수 기금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박민수 형사는 급히 계산을 했습니다. 혜민 스님은 사찰에서 월 30만 원의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달 50만 원을 시주했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돈을 벌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밤 11시 박민수 형사는 혜민 스님의 과거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혜민 스님은 15년간 매주 이틀씩 사찰을 나가 인근 문화재 복원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하루 15만 원, 한 달이면 120만 원, 생활비 30만 원 쓰고 나머지 90만 원 중 50만 원은 사찰에 시주하고 40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 박민수 형사는 혜민 스님의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40만 원씩 매달 어느 고아원으로 송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박민수 형사는 혜민 스님이 15년간 후원한 그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춘천시 외곽의 작은 고아원. 이름은 희망의 집이었습니다. 원장 김순희 씨 62세가 형사를 맞았습니다. 혜민 스님 때문에 오셨습니까? 네. 스님이 이곳을 15년간 후원하셨다고요? 김순희 원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후원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혜민 스님이 안 계셨으면 이 고아원은 진작 문 닫았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15년 전 이 고아원이 재정난으로 폐쇄 위기였습니다. 그때 혜민 스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매달 40만 원씩 후원하시겠다고. 처음엔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셨거든요. 어떻게 혜민 스님인 걸 아셨습니까? 5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스님이 아이들을 보러 오셨는데 그때 익명 후원자가 스님이란 걸 알았습니다. 아이들을 보러 오셨다고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림도 그려주시고 책도 읽어주시고. 박민수 형사는 고아원 게시판에 붙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혜민 스님이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총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5년간 7,200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아이들 68명이 밥 먹고 학교 다녔습니다. 박민수 형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전 11시 그는 혜민 스님이 일했던 문화재 복원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업체 대표 이상훈 씨 56세가 반겼습니다. 혜민 선생님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어떤 분이셨습니까? 15년간 저희 업체에서 일하셨는데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이 없으셨습니다. 일도 완벽하게 하셨고요. 국내 최고 실력이셨으니까요. 급여는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일용직이라 하루 15만 원이었습니다. 사실 그 실력이면 월급 3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일용직을 원하셨습니다. 왜요? 사찰 생활과 병행하려면 일용직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후 2시 박민수 형사는 검찰에 보고했습니다. 김재훈 검사가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형사, 이건 혜민 스님은 15년간 일해서 번 돈을 전부 사찰과 고아원에 기부하셨습니다. 본인은 사찰 생활비 30만 원으로만 사셨고요. 김재훈 검사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했군. 그런데 검사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혜민 스님이 30년간 모아온 자료들 말입니다. 그게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박민수 형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혜민 스님은 30년간 전국 사찰 217곳을 방문하며 문화재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손상 부위, 균열, 변색, 습기 피해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각 사찰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럼 대부분 사찰에서 무시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요. 그래서 혜민 스님은 직접 무료로 복원 작업을 하셨습니다. 30년간 217점의 문화재를 복원하셨습니다. 전부 무료였고 재료비까지 본인이 부담하셨습니다. 김재훈 검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보강사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민 스님은 3개월 전부터 석갈의 균열을 발견하고 법운 주지 스님께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묵살됐습니다. 그래서 불상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직접 옮기신 겁니다. 오후 5시 검찰은 법운 스님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주지 스님, 혜민 스님이 3개월 전에 석갈의 균열을 보고했습니까? 법운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보고받았습니다. 왜 조치를 안 하셨습니까? 돈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신도시 주금이 매년 5억씩 들어왔는데 왜 돈이 없습니까? 그건 주지 스님, 혜민 스님이 불상을 옮긴 걸 아셨죠? 법운 스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언제 아셨습니까? 그날 바로 아셨습니다. CCTV를 확인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경찰에 신고하셨습니까? 김재훈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만약 석가래가 무너져서 불상이 파손됐다면 저희 사찰이 문화재 훼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면 사찰이 폐쇄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혜민 스님을 희생양으로 삼은 겁니까? 법운 스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지 스님, 이건 무고죄입니다. 혜민 스님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허위 신고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저녁 7시 검찰은 법운 스님을 사찰 재산 횡령죄와 무고죄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저녁 9시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보강사 주지 스님 구속, 혜민 스님 무고 혐의, 30년간 문화재 지킨 혜민 스님 누명 벗어.
인터넷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을 도둑으로 몰았구나. 진짜 도둑은 주지 스님이었네. 혜민 스님께 사과해야 한다. 밤 10시 검찰은 보강사 이사진 7명도 추가 구속했습니다. 사찰 재산 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였습니다. 총 횡령 금액은 15억 원. 15년에 걸친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밤 11시 김재훈 검사는 혜민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병원 특별병실. 혜민 스님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조사하지 못해서. 혜민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주지 스님과 이사진 전원 구속했습니다. 30년 이상 실형이 예상됩니다. 혜민 스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불쌍한 분들입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스님은 화나지 않으십니까? 30년을 도둑으로 몰리셨는데 부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김재훈 검사는 그 자리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후 오전 10시 법원에서 혜민 스님 석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명됐습니다. 오전 11시 혜민 스님이 법원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그 앞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도들, 기자들, 그리고 혜민 스님이 30년간 도왔던 사람들. 희망이직 고아원 아이들 68명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혜민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혜민 스님이 아이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도회장 이철수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스님, 저희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300명의 신도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민 스님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속으신 겁니다. 오후 2시 문화재청 청장 박민수 씨 59세가 직접 혜민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혜민 선생님, 30년간 우리 문화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문화재청장 표창. 30년간 217점의 문화재를 무상으로 복원하고 보호한 공로. 혜민 스님은 표창장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의무였을 뿐입니다. 오후 4시 전국에서 사과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우체국 트럭 3대 분량 총 3만 7천 통이었습니다. 혜민 스님께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착한 분을 의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혜민 스님은 편지 하나하나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 6시 보강사에서 특별법회가 열렸습니다. 임시주지로 온 성파 스님이 대중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혜민 스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강사는 앞으로 혜민 문화재 보호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법운 전 주지와 이사진이 횡령한 15억 원 전액을 재단에 출연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재단은 전국 사찰 문화재 보수를 지원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밤 8시 KBS 뉴스9에서 특집 방송이 나갔습니다. 30년간 침묵으로 문화재를 지킨 한 스님의 이야기. 혜민 스님은 국내 최고 문화재 복원 전문가였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년간 217점의 문화재를 무료로 복원했습니다. 본인은 하루 15만 원 일용직으로 생활하며 번 돈은 전부 사찰과 고아원에 기부했습니다. 화면에는 혜민 스님이 복원한 문화재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아름답게 복원된 불상들, 불화들, 도자기들.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혜민 스님이 복원한 문화재들의 가치는 최소 500억 원 이상. 만약 유료로 작업했다면
복원비만 100억 원이 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민 스님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국회에서 해민 스님 초청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해민 스님을 모셨습니다. 스님께서 보호하신 문화재들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문화재 보호 유공자 훈장을 수여하겠습니다. 한개월 후 청와대에서 문화훈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해민 스님에게 문화훈장 보관장을 수여했습니다. 해민 선생님,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해민 스님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부처님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6개월 후 서울국립박물관에서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제목은 침묵의 수호자, 해민 스님이 지킨 문화재 217점이었습니다. 전시장에는 해민 스님이 30년간 복원한 문화재들이 전시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작성한 복원 일지, 사진, 메모들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해민 스님은 전시품들을 하나하나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다니. 관람객 중 한 할머니가 해민 스님을 알아봤습니다. 스님, 저 15년 전에 스님께 공양미 드렸던 박순자입니다. 해민 스님이 할머니를 알아봤습니다. 아, 보강사 신도님이시죠? 할머니가 해민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저희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민 스님이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괜찮습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1년 후 해민 스님은 다시 조용히 보강사로 돌아왔습니다. 새로 온 주지 스님은 해민 스님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해민 스님은 예전처럼 자신의 요사체에서 조용히 수행했습니다. 아침 예불, 저녁 예불, 그리고 염주를 돌리며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전국에서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해민 문화재 보호재단에서 지원받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해민 스님은 아이들에게 문화재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아이들은 해민 할아버지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해민 스님은 대웅전 앞에 섰습니다. 그가 목숨 걸고 지킨 300년 전통 목조 불상이 제자리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석가래는 완벽하게 보수됐습니다. 불상은 안전했습니다. 해민 스님은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제가 한 일이 옳았습니까? 불상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민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고요히 대웅전 지붕을 덮었습니다. 해민 스님은 염주를 돌리며 염불을 외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의 목소리는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